물권. 물권 한 3주 정도 할 건, 3, 4주 정도 할 건데요. 3주? 그 3주 동안은 그냥 나 못 들었어 생각하세요. 나 못 들었어. 한 서너 번 들어야 이거는 진짜로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게 법률행위인데요. 법률행위를 한자가 의도한 대로의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범죄는 이제 계약을 생각하자 그랬는데,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권리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재산권하고 가족권하고요. 그 중에 재산권이 우리 시험범인데, 그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물권과 채권입니다. 결국 여기에 말하는 이 물권도 앞에서 봤던 법률 행위라는 행위자 원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뭐다? 물권이 되는 거예요. 민법 제2편이 물권편이고요. 민법 제185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가 이제 물권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물권 내용은 크게 두 덩어리,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이 있고요. 강론 부분에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의 물권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의 물권.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눕니다. 본권은 권리 자체는 아니고요.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을 싸잡아서 본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본권의 맏형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라는 거 하고요.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익물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전세권은 들어봤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전세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아파트 전세는 특수한 임대차입니다. 전세권이 아니에요. 아파트 전세하시면서 전세 계약하시면서 전세권 등기하시는 분, 전세권 등기, 그 전세권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 싸잡아서 임대차입니다. 좀 달라요.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여전히 헷갈립니다. 어쨌든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이라고 세 개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개의 물권 중에서 요 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질권은 공부 안 해도 되고요. 다만 개념은 가볍게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저씨라는 영화를 봤을 때 원빈의 직업이 뭐였죠? 원빈. 전직 국정원 요원이고요. 특작부대. 예. 현재는 뭐였어요? 전당포 주인이었어요. 그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을 잡고 돈 빌려주죠.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질권이라 합니다.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돈 갚을 때까지 안 돌려주는 권리, 돈 돌려받으면서 되돌려주지요. 물건을. 아저씨라는 영화를 안 보셨군요. 거기 원빈이 나와요. 전당포 주인으로 나와요. 거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전당포 주인이 돈 받기 전에 물건 돌려주는 거 봤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게 질권이에요. 이렇게 원빈이 질권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 이거 시험범위 들어가는 순간 머리 터져요. 고맙게도 질권은 동산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 빠져 있습니다. 근데 개념 정도는 좀 전당포 주인 생각해서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 물권 강론에 있는 개개의 권리. 당연히 강론에는 점유권이 뭐고 점유권을 어떻게 손에 넣고 점유권을 해요 뭐 이렇게 그 개개의 권리에 특별한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 특별한 개개의 권리 특별한 내용들은 강론 가서 보는 거고 그 개개의 권리의 공통적인 걸 뽑아가지고 총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권의 공통적인 내용들. 그럼 총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물권 일반론이라는 내용 파트가 하나 있고요. 일반론. 여기는 일반론이라고 부르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생기초. 물권의 생기초. 여기 일반론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가 물권 변동론이라고. 여기 좀 어려워요.
변동이란 말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첫날 권리 변동, 법률 효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러니까 물건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 과정을 거칠 때 뭘 해야 될까가 여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게 핵심입니다. 물권 총론에서는 물권 변동하는 데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요 일반론을 먼저 몇 가지 쫙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물권 일반론에서는 물권의 뜻이 들어있겠죠. 물권의 뜻이 뭐냐? 의. 이 물권의 의와 연관해서 특징까지 같이 한 방에 보셔야 되고요. 특징과 관해서 같은 재산권인 채권과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채권과 비교하라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아주 옛날에. 어쨌든 같은 재산권인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서 물권의 뜻과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로 물권의 주체, 고맙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요거와 관해서 또 알아둬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 물권의 객체, 역시 고맙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우리 시험에 다음 중 물건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게 나와요. 그때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와 관해서 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일물, 일권, 주의라고 요거를 물어봐요. 일물, 일권주의. 물건의 객체에 관해서 물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물, 일권주의라는 걸 하나 물어봅니다. 네 번째, 물권의 종류. 여기부터예요. 시험 범위가. 185조. 아까 물권법이 185조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185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요거 물권 법정주의라는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물권 법정주의. 다섯 번째,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라고 해서 개개의 물권이 갖고 있는 개별적 효력 말고 물권이란 놈 자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뭔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고요.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물권 일반론 속에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게 정상이에요. 올해나 작년처럼 비선실세가 들어가면 두 문제 정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라이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는데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주로 나와요. 이게 1순위예요. 그리고 요거는 나오면 틀려야 돼요. 맞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요. 갑을병정 사례 형태로 나오고요. 사례 형태로 나오면 이게 물권적 청권 문제인지 자체를 몰라요. 수험생들은.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말고 여기에서 나오면 요거 맞춰야 돼요. 일물일권주의. 특히 예외가 일물일권주의 예외. 그 다음에 이제 요 놈하고 요 놈 정도. 한 두 가지 정도. 하고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물권의 뜻부터 봅니다. 그러면 물권의 뜻. 물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되죠? 물권의 뜻이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는 게 물권이지. 물권의 뜻은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물건에 관한 권리인 물권의 뜻이 뭐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 자,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하고 돈을 주고 사신 책. 물건이죠? 책 물건이죠? 설마 책을 무슨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물건이에요. 물건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기초해서 책에 밑줄을 그을 수 있죠. 사용이에요. 옆 사람이 내가 밑줄 그은 걸 딱 보더니 너무 잘해놨어. 가필도 잘해놓고 정리를 잘해놨어. 그러니까 책을 좀 빌려달래. 자기 좀 받아 쓰겠다고. 그냥 빌려주긴 아까워. 시간당 500원 받고 빌려줬어요. 500원. 수익이 생겼죠? 시험 끝나면 팔아먹거나 불태워버리거나 하겠죠? 처분이라 합니다. 팔아먹는 걸 법률적 처분, 불태워버리는 걸 사실상 또는 물리적 처분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처분할 수 있어요. 뭐에 기초해서? 내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기초해서. 그 물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요거를 줄여가지고 지배라고 합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건을 지배하는. 이때 이 물건은 세 가지 현재 존재해야 돼요. 당연하죠.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사용한다는 건 개념상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가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독립돼야 돼요. 자, 특정과 독립의 개념. 특정은요, 구별 가능을 말하는 거고, 구별 가능.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의 구별 가능을 특정이라 하고요. 독립은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의 분리 가능을 말합니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갑을병정이 돈을 똑같이 모아가지고 피자를 한 판 삽니다. 주문했어요. 피자가 옵니다. 보통 몇 조각으로 나눠져서 오죠? 8조각으로 나눠져서 옵니다. 8조각으로 나눠져서 오니까 각각 몇 조각씩 먹으면 돼요? 2조각씩 먹으면 되죠. 2조각씩 먹겠다 생각하고 주문을 딱 해서 피자가 와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온판이 왔어. 이걸 안 했어. 잘랐는데 안 잘랐어. 갑을병정은 쳐다만 먹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갑의 피자 소유권 어디까지예요? 몰라요. 왜?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먹을 피자 부분과 남이 먹을 피자 부분이 구별이 안 돼요. 그게 특정성이에요. 그래서 특정을 합니다. 칼을 갖고 와가지고 8등분을 합니다. 특정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 2조각씩. 요거는 갑소유, 요거는 을소유, 요거는 병소유, 요거는 정소유. 요걸 특정성이라 합니다.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별 가능 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갖게 돼요? 물권. 이렇게 돼요. 이해됐죠? 이해 안 해도 돼요. 독립성. 분리 가능이라 그랬죠? 갑이 하나를 딱 먹는데 배가 갑자기 아파. 화장실 가야 돼요. 일단 하나는 먹던 거니까 꾸역꾸역 처먹으면서 가요. 나머지 하나.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냥 뒀다가는 을병정이 처먹을 것 같아.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똥을 싸더라도 먹든지 아니면 가져가든지. 가져가려면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내 물건이 남의 물건의 구성 부분이어서는 안 돼요. 떼낼 수 있어야 돼요. 독립돼 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돼 있다. 그래야 내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현전, 특정, 독립의 물건이어야 된다. 이 머릿속에 빡. 그 다음에 지배. 첫째, 절대적 지배. 두 번째, 직접적 지배. 세 번째, 독점적 배타적 지배. 자, 요거는요, 이제 채권과 비교해 갖고 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은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네? 물건에 대한 권리 줄여갖고 대물권이라 그래요. 큰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런데 채권은 특정인이 사람이 특정인에게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거 돈 빌려줬어요. 채권 있죠. 돈 갚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아 행위를 요구하는 게 채권이에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대인권입니다. 대인권.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들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수요일 날 이정환에게 강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채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정환에게 강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 어쨌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대물권. 채권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대인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이 채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저에 대한 민법 강의하라고 요구하는 채권 누구한테만 요구할 수 있어요? 저한테만. 김덕기 선생한테 민법 강의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또 저한테 개론 강의하라면 강의해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민법 강의를 요구하는 채권 누구한테만? 이정환이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어떤 권리를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때 이걸 상대권이라 합니다. 네, 채권. 반면에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죠. 이 책이 내 거야. 나한테 판 사람한테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개한테도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한 권리, 이걸 절대적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 네? 비교해서 특징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정환이에게 강의하라고 요구를 딱 했어요. 제가 들어왔는데 10시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저 자식이 화가 났나? 주댕이가 부르텄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1분 지나 2분 지나 그러면 어느 한 분이 먼저 왜 강의 안 해요? 빨리 강의하라고 그러겠죠? 그래도 제가 꼿꼿하게 가만히 있어요. 박 대통령처럼. 국민이 요구해도 버텨. 니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제가 강의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저에 대한 채권 만족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제가 이 쫙 닦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해야 여러분 만족을 얻어요. 채권은요. 이렇게 채무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에? 그런데 물권 보세요. 내가 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요. 누구 협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타인의 협력이 필요가 없는 권리를 직접적 권리라고 해요. 누군가의 협조가 필요한 권리를 간접적 권리라 합니다. 직접적, 간접적의 개념, 절대적, 상대적의 개념, 직접적, 간접적의 개념. 말이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개념은 어렵진 않아요. 표현이 어렵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권리.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권리. 누구의 협조도 필요 없다. 직접적 권리. 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상대적 권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저에 대해서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계시죠? 어느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저한테 요구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 다 평등하게 비독점적으로 강의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채권은 비독점적이면서 각각의 권리는 평등해요. 반면에 물권은 내 소유의 책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나만. 남이 쓰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구별되죠? 그래서 물권은 채권과 비교해서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물권의 의이면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과 비교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권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물건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면 재화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재화잖아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죠. 누구에 또 무한이라고 하신 거예요? 부동산 토지 같은 거 유한하다고 공부하셨잖아요. 물건은 유한해요. 근데 사람의 물욕은 무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권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그 관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채권에 관한 규정, 예컨대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끼리 사고 팔고 돈 빌리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개입. 지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그래서 빌린 돈 안 갚았다 경찰서 가서 빌린 돈 떼먹었다 이 사람 찾아주세요. 그럼 찾아줘요, 안 찾아줘요? 안 찾아줘요. 그 민사니까 알아서 해결하시라 그래요. 국가가 안 도와줘요. 채권과 관련된 규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먼저 조절을 하고 하다 안 될 때 국가가 개입을 한 임의 규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채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의 성격이 있어요. 두 번째,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들. 각 나라마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다른 내용들이 주를 이뤄요. 이유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다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뭐예요? 부동산. 제일 중요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왜? 물. 석유보다 물이 더 귀해. 물. 호주. 캥거루. 인도. 소.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도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각국, 각 나라마다 고유법적 특징입니다. 물권 관계는. 반면에 채권 보세요.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돈 안 갚으면 끌려가서 땅에 파묻히죠. 외국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모습은 세계적으로 공통돼요. 해결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해결사 동원하고 땅에 파묻어버리고 뭐. 그래서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은 세계적으로 공통화, 보편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권의 뜻, 물권의 특징, and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과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차이.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아까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세요라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틀린 지문을 골라라가 문제였는데 답이 이거였어요. 물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 채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혹 한 번밖에 안 남았지만 혹 또 또라이가 들어가면 낼 수 있으니까 물권의 의, 특징, 그 다음에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과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차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어렵죠. 두 번째, 물권의 주체.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닌데 물권의 주체는 곧 권리 주체를 말하고요. 권리 주체. 권리 주체를 권리 능력이라 그래요. 권리 주체를 뭐라 한다고요? 권리 능력. 쉽게 말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이때 우리 민법은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누가 권리 능력이 있는가? 누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이라고 해놨어요. 인. 사람이 권리 주체예요. 사람이 짜죠? 근데 이 사람이 둘이 있어요.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머릿속에 뭐 넣어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사람이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자연인이라 부릅니다. 민법에서 자연인이 뭐라고요?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어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할 때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법인은요,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걸 말합니다. 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걸 말하는데 두 개가 있어요. 사단법인하고요. 최근 각광받는 재단법인이 있어요. 미르재단법인이에요. 미르재단. 그렇죠? 미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가 용의 순수 한국말이고 또 하나가 러시아 우주정거장의 이름도 미르죠. 모르시는구나. 재미없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해. 재산.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게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갖춰야 돼요.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출생신고하게 되면 무슨 번호를 부여받아요?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설립등기하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이 13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자리 6개, 뒷자리 7개. 사람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뜻. 사업자 등록번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 등록번호 말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만 돼요.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 두 개가 권리주체예요. 민법상. 그런데 이 법인 중에서 사단법인과 구별해야 될 놈이 하나 있어요. 설립등기를 안 한 사람의 단체가 있어요. 보통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요. 그 법인의 목적을 관할하는 관청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요. 보통. 특히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순실 파가 세운 각종 재단이나 이런 법인들 보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 무지하게 받았죠. 예? 일반인들은 단돈 1원 받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말 한마디로 몇 억씩 받고 몇십억씩 받고 그러잖아요. 국가 지원을 받아요. 대신 감독을 해야 돼요. 국가가. 국가 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체 중에서 국가 감독을 받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설립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종중, 사찰, 교회,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조기축구회, 낚시회, 산악회, 일진회 등등. 네? 각종 단체가 국가의 감독을 받기 싫어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불러요. 설립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비법인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비법인이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 민법상 자연이하고 법인만 권리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컨대 조기축구회 가 축구장 부지로 쓸 땅을 하나 샀어. 일진회가 다른 일제와의 다구리를 위해서 봉고차하고 쇠파이프를 샀어. 이게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누구 거예요? 예컨대 조기축구회가 축구장 부지로 쓸 맨날 초등학교에서 공차다가 쫓겨나는 게 짜증나가지고 돈 모아서 땅을 샀어. 이 땅 누구 거예요? 예? 비전동 조기축구회가 땅을 샀어. 누구 거예요, 이 땅? 조기축구회? 땡. 왜? 조기축구회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 구성원 공동소유라고 해요. 그 단체 구성원 공동소유. 요 구성원을 민법에서는 사원이라고 불러요. 사원. 회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 단체 구성원을 말해요. 동창회 사원이 뭐예요? 동창. 그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구성원 공동소유라고 하고 이거를 총유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 자체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데 그 권리 주체와 관련하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인 총유가 우리 시험범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 가서 공동소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물권의 객체. 물건이라 그랬죠? 물건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98조, 99조, 100조, 101조 이게 우리 시험 범위인데 우리 시험은 103조부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 물건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다만
우리 공부를 위해서 몇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둘 개념은 있어요. 일단 물건은 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몰라도 돼요. 두 번째 99조, 100조, 101조에서 물건을 분류를 해놨는데 세 가지 형태로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구별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종물이 저당권에 나와요. 종물의 개념이 저당권에 나와요. 과실의 개념은 물권 전체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실과 종물은 부동산하고 동산만 오늘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민법 99조.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을 뭐라고 해놨냐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학개론에도 부동산 개념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무슨 사회학적 개념은 경제학적 개념, 법적 개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중에 법적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까지 끝이. 그런데 이 정착물 쉽게 생각하세요. 땅에 단단히 박혀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정착물을 둘로 나눠요.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가 건물이죠. 이때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 또는 건물 그러면 돼요. 전 세계에서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대부분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팔아먹고 건물 팔아먹고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별개의 부동산에다. 그 외의 정착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무 같은 거 그런 게 건물 위에 정착물이에요. 이거는 토지의 일부 뭐의 일부? 이 원칙이에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동산은 동산 움직이는 물건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여기에 우리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라는 걸 봐야 돼요. 일물일권주의. 아까 물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 그랬죠? 그러려면 내 물건에서 소유권이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나. 그게 일물일권주의예요. 물권의 배타성 독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일물일권주의를 왜 인정할까? 인정 이유, 인정 취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인정한다 그랬어요. 물건의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됐죠? 세 번째, 자 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의 물건을 정하는 표준, 일물의 표준, 기준. 예를 들어서 배추 한 개 뭐라고 불러요? 한 포기 그게 기준이에요. 연필 한 개 한 자루, 자동차 한 개 자동차 한 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배추, 연필, 자동차, 부동산, 동산은 이렇게 대부분 하나의 물건의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부동산이에요. 좀 전에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 뭐하고 뭐라 그랬죠? 토지하고 건물. 토지랑 건물을 사고 팔 때 개 단위로 팔겠죠? 토지 한 개, 건물 한 개.
예? 아니죠. 개로 판단하지 않죠. 뭘로 판단하느냐? 그게 부동산 하나의 물건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요, 필 단위로. 무슨 단위로? 필 단위로. 2차 과목 부동산 공시명령 및 세법에 뭐가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있죠? 과거에 지적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측량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땅마다 독립한 지번을 부여하죠. 그래서 뭐 지번 부여 방법 뭐 사행식 해갖고 막 공부하잖아. 머리 터져요 그거. 거기에 보면 그 독립한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단위 그걸 뭐라 한다? 필. 면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면적은 의미 없고 독립한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하나의 단위를 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필 단위로 판단해요. 1필 토지가 한 개의 토지 이렇게 된 거예요. 1필 토지가. 건물은 동. 건물은 뭐? 동. 건물 한 개 하지 마시고 건물 한 동, 두 동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요게 토지 및 건물을 판단하는 개수 판단의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물일권제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일물일권제의 내용. 하나의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가 땅이 1필이 있어요. 한 개의 물건이에요. 그 물건 일부. 여기에 별도로 물건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물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걸 묶어가지고 한 개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없다?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한 개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일물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건이 세 개면 물건이 몇 개여야 돼? 세 개. 근데 물건은 세 개인데 물건이 하나야. 안 되죠?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는 없다가 나오게 돼요. 세 번째가요. 물건이 하나예요. 여기에 A도 권리를 갖고 있고 B도 권리도 갖고 있고 C도 권리도 갖고 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일물일권제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하나의 물건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 없다. 하나의 물건에 충돌하는 수개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일물일권제의 내용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건 안 나와. 예외가 나와. 이게 일물일권제의 예외. 그 예외는 뭐예요? 이 다 뒤집으면 돼요.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될 수 있다.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 이 세 가지 예외. 그 중에 이 두 가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으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갑이요. 돼지를 100마리를 길러요.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돼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자,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이아몬드 반지, 밍크코트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 어딜 가요? 전당포. 이때 몸만 가요? 물건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질권. 그럼 똑같아요, 이거.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면 돼지 100마리를 가지고 전당포를 가서 돼지 100마리를 맡기고 돈을 빌려야 돼. 돼지 100마리 몰고 전당포 가면 전당포 주인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 그럼 이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하고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걸 담보로 제공을 해요. 근데 이 돼지를 채권자에게 넘겨주진 않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는 채권자에게 맡기죠. 맡겼다가 돈 갚으면서 찾아가잖아. 근데 이 돼지는 안 맡겨. 안 맡기고 대신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되 첫째, 채권자에게 돼지 100마리를 맡기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길러. 두 번째, 대신 갑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 주기로 약속을 해. 이때 이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야 야, 돈 못 갚으면 돼지 내놔. 이렇게 요구하게 되겠죠. 그 권리를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 그래요. 질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질권이 되려면 돼지 100마리를 을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야 질권이야. 근데 이건 맡기지 않았으니까 질권이라 하지 않고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대법원이 이름을 붙여요. 민법에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대법원이 이런 권리를 동산 양도 담보권이랍니다. 물권이에요. 근데 돼지가 몇 마리예요? 100마리예요. 물권이 몇 개여야 돼요? 100개. 물권이 몇 개? 100개. 근데 돼지 100마리라고 해서 우리 동산 양도 담보권을 100개를 갖고 있어? 심하죠? 한 개. 한 개의 동산 양도 담보권을 갖는다 그래요. 우리 판례가. 그러면 돼지는 100마리인데 권리는 하나.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존재. 이렇게 되죠?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이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될 때, 여러 개의 물건이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될 때 이 물건을 싸잡아서 집합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집합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물건이 인정될 수 있다. 돼지 100마리 하나의 동산 양도 담보권. 예? 확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갑이요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땅값은 얼마 안 해. 그래서 은행으로 대출 받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담보를 안 잡아. 건물에만 담보를 잡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 그러면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저당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저기 써있는데 물권이라 그랬는데 담보 물권. 저기 써있죠. 저 끝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눈만 살짝 돌렸다면 알 수 있었는데 눈을 돌리지 않아서 몰랐어. 과실 있죠, 여러분에게? 네, 과실이에요. 물권이에요. 그럼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저당권, 물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또 얘가 돈이 더 필요해요. 제1금융권에서는 많아봐야 80%밖에 안 빌려줘요. 감정평가에게. 나머지는 저축은행 가서 빌려야 돼요. 후순위 담보권 설정이란 프랭카드 보신 적 있죠? 그거. 병이 돈을 빌려주고 또 저당권을 설정해. 그럼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선순위 1번 저당권,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후순위 2번 저당권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물건 하나에 저당권이 두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 중에서 두 개,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 돼지 100마리 동산 양도 담보권, 여러 개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건물 안에 소유권과 저당권 여러 개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더라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중요한 거 요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의 물건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쪽으로 뽑겠습니다. 원래 일문일권주의에 의하면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별도의 물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때 이 물건 동사는 의미 없죠. 책이 한 권 있는데 속은 갑소유, 표지는 을소유. 그럴 필요 없죠. 동사는 일물일권주의 예외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이 또 문제가 돼요. 자, 부동산은 뭐하고 뭐? 토지와 건물. 이때 토지는 하나의 토지가 뭐라 한다? 일필.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필 토지 일부의 별도의 물권 인정되는 경우. 요거는 건물은 일동
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물이권지 예외.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저기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일필토지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일동 건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중에 일동 건물 일부에는 아까 저기서 슬쩍 지나가듯이 봤던 전세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 한 동이 있어요. 한 개의 건물이죠.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어요. 각 호마다. 이걸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한 동의 아파트에 각 호마다 별개의 소유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 동 건물 일부의 물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동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구분 소유권 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 놈. 일필토지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토지 자체 일부. 일필토지가 있고 그 토지 자체 일부. 여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민법이. 토지 자체 일부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즉 용익물권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토지 일부에 예컨대 지상권 따위로 설정하면 등기할 때 요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어느 부분이 지상권의 객체냐 이런 식으로. 등기할 길도 열려 있고요. 이렇게 토지 자체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가능하다. 요거 하나. 또 하나.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아까 뭐였어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였죠? 토지 일부였어요. 그런데 이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 내놈, 수목의 집단, 나무를 수목이라 그래요. 법에서는 나무 숫자, 나무 목자 써서 나무 한 그루,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미분리 과실, 옥수수, 고추, 호박, 오이 같은 농작물 이런 것들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 별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별도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 안 하고 무조건 토지 일부다 그러면요. 사과 팔아먹을 때 땅도 팔아먹어야 돼요. 과소운행하면서 사과 팔 때 뭐도 같이 팔아야 돼요. 땅도 같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토지와는 독립해서 별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가지.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네 가지. 그 중에서 요 놈은요. 법이 요런 게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임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의 집단만큼은 등기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등기. 그래서 대한민국에 등기부라고 불리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등기부라고 불리는 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임목 등기부. 그래서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 등기부를 만들게 되면 그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입목이라고 불러요. 임목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본법에 의해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입목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등기부가 마련이 되고 등기부가 마련되면 요 놈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 외에 별도로 소유권, 저당권 따위가 가능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만 따로 소유권과 저당권 따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그 수목의 집단에다가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놈.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표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를 밝히는 일체 방법. 여러분들 책에다 이름 쓰신 분. 그게 명인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거요. 이렇게.
그게 명인방법이에요. 그 명인방법 중에서 대법원 인정하는 거. 20개 집단 같은 경우 울타리를 딱 치고 입구에다 편말을 딱 박은 다음에 이 편말에다가 이 울타리 내에 있는 나무는 갑소유 이런 게 명인방법이에요. 이렇게 토지에 있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정착물이 누구 소유다라는 걸 밝히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방법이라 하는데 이 명인방법을 통해서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소유권 이렇게 돼요. 소유권.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명인방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농작물은요. 그냥 무조건 경작자 소유 생각합니다.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갑소유 땅에 갑이 농작물을 경작했다. 땅 소유자 갑, 농작물 소유자 갑. 갑소유 땅에 을이 농작물을 경작했다. 갑소유 땅, 을 소유 농작물.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다. 갑소유 땅, 을 소유 농작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놀리는 땅인데 가봤더니 누가 뭐 호박을 경작하고 있더라. 뗐다가는 절도가 돼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그래서 별도로 뭐가 인정된다? 소유권. 이렇게 일물 일권주의와 관련하여 그 예외 중에서도 일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중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 나오는 지문이 여기서 나와요. 물건 자체를 물어보지 않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에서 지문을 만들어서 내게 됩니다. 예? 작년에도 여기에서 지문이 나왔었어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물 일권주의를 보셨어요. 2개 남았어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